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장의 중심 유창호입니다.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합의 소식, 이런 지난밤에 확인됐던 호재성 이슈에 기대를 크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아마 조금 시장의 흐름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아쉬운 시장으로 느껴지실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좀 파란불이 깜빡이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피도 그렇지만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1%가 넘게 밀립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크게 좀 내려갔었던 원달러 환율 다시 또 1,400원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런 영향을 간과할 수가 없겠는데요. 막연한 공포감을 느낄 필요도 없겠지만 마냥 기대감을 가질 만한 시장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시장의 중심 오늘도 연준의 발자취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큰 이벤트가 지나갔죠. FOMC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세 번째 금리 동결이고 시장이 주목했던 건 파월 의장의 입에서 과연 어떤 발언이 나오는가 바로 이거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대립각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데 이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주목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파월이 전부 wait and see. 그러니까 좀 기다리고 보세요. 그렇죠. 두고 봅시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니면 또 wait 이런 표현을 무려 22번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기다리고 보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 데이터가 확실치가 않으니까 그 데이터가 확실치 않다는 것은 바로 그 관세 영향에 의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더 될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될지 요거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는 금리를 그냥 동결하는 게 가장 이제 최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좀 별로 이렇게 소개가 안 됐는데 네.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럼 거의 제일 마지막에서 질문한 게 있었는데요. 뭐죠?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한 기자가 대통령을 보자고 왜 요청을 안 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파월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냐면은 예. 그거는 원래 연준 의장이 대통령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불러서 우리 이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본인이 뭔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 맞죠. 예. 사실 맞는데 이게 뉘앙스가 약간 파월의 그 말투를 보면 약간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요. 네. 그런 어떤 거였냐면 그 미팅 요청은 네. 대통령이 하는 거다. 이걸 보면은 이제 뭐가 떠오르냐면은 그 파월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 관세 협정을 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나를 만나자고 미팅을 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미팅 호소인이 됐어요. 트럼프가. 예.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제 그 파월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은 절대 나는 먼저 만나자고 안 할 것이다. 그 미팅 요청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원래 그 관례상 그렇게 되어 왔던 거긴 하지만은 좀 상당히 약간의 이제 뉘앙스를 잘 분석해 보면은 파월이 빨리 관세나 빨리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 그렇게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게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파월이 그 기자회견을 하니까 바로 그날 또 트위터를 날렸거든요. 바로 예. 여기 카운터인가요? 네, 이제 그 SNS죠. 그러니까 트루스 예. 소셜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미 너무 늦었다. 네. 트럼프는 이제 파월한테 처음에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다가 나중에 이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우리는 단기 금리 신경 안 쓰고 장기 금리만 신경 쓸 거야. 그렇게 갈 거다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장기 금리가 또 오르기 시작하니까 약간 좀
뭐 위기감이라기보다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늦었다 그러고 심지어 일국의 대통령이 연준 의장한테 파월은 바보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센 발언들이 자꾸 나왔죠, 사실은. 근데 하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파월도 기분이 나빴겠어요. 이제는 뭐 다 덤덤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미국의 참 시끄러운 상황들이 바로 읽힙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 이번 FOMC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도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또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 모두 발언에서 PTFP, 그러니까 Private Domestic Final Purchases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떤 건가요? 예, 이거 별로 이제 들어보지 못했던 예. 용어일 텐데요. 이거는 사실 매번 그 FOMC하고 그 이제 연설문 나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거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안은 이게 이제 부각이 안 됐던. 네, 주목을 못 그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요 차트를 보시면은 예. 파란색이 GDP입니다. 네. 그다음에 저 빨간색이 그 지금 이제 부각이 됐던 PDFP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전에 주목을 못 끌었던 거는 사실 큰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PDFP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GDP를 이루는 성분 중에서 예. 변동성이 적은 거, 변동성이 큰 거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수출이 있습니다. 순수출 같은 경우. 그 무역수지 적자겠죠. 흑자, 무역수지고요. 그 다음에 재고투자라는 게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재밌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재고투자는 크게 이제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은 기업들이 다음 기회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소비를 할 것 같아. 네. 그래서 미리 막 생산을 해놓는 거. 그걸 재고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재고 남길 정도로 많이 생산을 해놓는다 이런 뜻인가요? 예, 다음에 이제 화랑이 될 것 같으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재고를 쌓아놨는데 항상 이제 기업들은 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안 팔리겠죠. 그럼 그거는 뭐 손해가 아니라 재고 투자로 일단 잡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예. 건. 그러면은 이제 요런 재고 투자나 순수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지출. 근데 재정 지출도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게 뭐냐면은 경기 침체가 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세금 수입이 적어지고 예. 그리고 실업자들이 생기고 하니까 정부 지출이 많아지죠. 그리고 반대로 경기가 화랑이 되면은 세금이 많이 거치고 실업수당 지출이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정부 재정 지출이 작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빼고 변동성이 높은 거 빼고 좀 일정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예.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할 때 근원 인플레이션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음식하고 에너지를 빼는데 네.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변동성이 큰 거 뺀 변동성이 거죠. 크니까 빼고 나머지 예를 들어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은 그런 변동성이 큰 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길게 봐야 되니까요. 예, 기저에 흐르는 걸 보고서 우리가 이제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랑 상당히 흡사한 개념입니다. 예. 근데 그걸 보면은 빨간색은 크게 PDFP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GDP가 1분기 께 마이너스 0.3으로 확 떨어졌잖아요. 예, 예. 그것을 이야기한 거였고 파월이 얘기한 거는 그리고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가 견고하다 그랬는데 GDP 보면 마이너스 0.3인데 그게 뭐가 견고하냐? 그게 아니라 PDFP를 보면은 저거는 네네. 여전히 견고하니까 이 GDP라는 게 우리가 직접 생산한 거를 직접 구할 수가 없으니까 네. 지출한 걸 갖고 구하는데 그 구할 때 굉장히 많은 특정 오차들이 존재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네. 얘기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걸 보자. 잘 변하지 않는 그걸 관성이 큰 거를 보면은 큰 염려할 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경제 상황을 볼 때 단적으로 GDP를 보게 되는데, GDP가 최근에 역성장 이야기 나오면서 쇼크, 뭐 이런 얘기들, 보도들이 참 많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GDP만 딱 볼 것이 아니라 PDFP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요인들을 제거하고 난 코어 GDP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흐름을 또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최근 SNS에서 그 연준이 몰래 QE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죠. 그러니까 채권을 사들이고 돈을 풀어내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왜냐하면 이 국채 입찰 과정에서 연준이 지금 많은 양의 장기 국채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가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연준이 국채 입찰에서 얼마나 좀 매입을 했는지 요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국채 입찰은 한 2주나 열흘 정도 앞서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실제 그 결제를 하는 거는 장기 국채인 경우에는 매달 15일이 뭐 휴일이면 뭐 그 전후로 이게 옮겨지고요. 네. 그다음에 매달 말일 요때 국채 입찰이 그 실제 이제 결제가 되는데요. 5월 5일하고 6일에는 3년물하고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국채 입찰한 걸 쭉 보시면요.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에 맨 앞에 보시면 소마 SOMA라고 있잖아요. 네네. 소마가 뭐냐면 시스템 오픈 마켓 어카운트입니다. 네. 이거 바로 뭐냐면은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하면서 시중에서 국채를 사들이기도 하고 네, 시중에 팔기도 국채를 팔기도 하잖아요. 그걸 이제 공개 시장 조작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그렇습니다.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바로 그거를 할 때 연준이 그럼 국채를 어딘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계좌예요, 저게 소마라는 네네네. 게. 그럼 소마가 3년물 국채 입찰에 저기 이제 오른쪽 맨 끝에 그 보시면은 얼마를 샀냐면 거의 20빌리언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200억 달러치를 그 매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5월 6일에 있었던 10년물 입찰에서는 소마 그 계정을 보면은 거의 150억 달러, 15빌리언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양 이틀에 걸쳐서 무려 한 350억 달러를 이제 매입을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예. 결제는 물론 5월 15일에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연준이 지금 QT를 하는데 국채를 사고 있네. 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뭐지? QE야 이거? 이렇게 해석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그 SNS에서 그런 이제 얘기들이 그래서 이제 몰래 QE를 하고 있다. 또는 스텔스 QE다. 네. 이거 뭐 미국 이제 미국 사람들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팔로워가 뭐 100만 되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영향을 미치는 분들도 그냥 요것만 보고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거를 예. 우리가 심치 않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저기에서 이제 녹색으로 제가 또 사각형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소마, 즉 연준 거 빼고 얼마를 이제 일반 민간들이 네. 얼마를 입찰에 참가한 거냐면은 58, 즉 이제 빌리언이니까 580억 달러를 매입을 하기로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0년물은 밑에 보시면은 42 빌리언이니까 420억 달러를 매입을 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그럼 이 수치는 우리가 이게 어디서 나왔나 하고 딱 보면요. 연준이 재무부가 매달 이제 그 2월 그다음에 그 5월 요때에 그 QRA라고 해서 네. 이번 분기에는 우리는 국채를 얼마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걸 보시면은 빨간색을 보시면은 네. 2025년 5월에는 3년물은 58 이거 빌리언 10억 달러 단위입니다. 58을 우리가 발행을 해서 시중에 팔겠습니다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10년물은 42 빌리언 요만큼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조금 전에 확인했던 그 숫자들이면 그 숫자 그대로죠. 예. 요거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재무부가 QRA를 통해서 그 채권을 발행할 때 단기 국채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예. 특히 부채 한도 협상에 걸리거나 하면은요. 그런데 장기 국채는 부채 한도 협상이 있어도 예상했던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발행을 한다. 그거 우리가 차트를 봤었잖아요. 예. 이거 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제 58이라고 그랬는데 연준의 소마 그거는 여기 수치에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소마 계정에서 연준이 산 거는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단 이제 자료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 입찰 과정, 국채 입찰 과정의 연준의 이렇게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준이 매입한 걸 보통 이 소마 계정에 add-ons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add-ons가 뭔지 요 얘기 좀 풀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방금 전에 봤던 거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예. 연준이 그 QT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거를 좀 정확히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연준이 장기 국채를 100만 이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100이 만기가 왔어요. 네. 만기가 오면은 재무부는 일단 돈을 만기가 왔으니까 돈을 100만큼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연준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QT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20만큼 QT를 해요. 그러면 100만큼 그 만기가 돌아왔으면은 20은 QT로서 없애버리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80이 생기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이걸 롤오버라고 보통 예.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금액을 소마 애드온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 재투자한 금액을. 네.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말로 바꾸자면은 네. 깍두기예요. 그러니까 왜 깍두기를 제가 표현했냐면은 입찰을 하는데 네. 일반 민간 입찰자들은 국채 입찰할 때 대부분 어떻게 이제 입찰을 하냐면은 이번에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100억 달러 그 국채 입찰 규모가 있으니까 예. 우리는 요거를 한 10억 달러 사겠어요. 그다음에 가격도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연준은 그게 아니라 원래 그 연준은 그러면 이제 다 입찰 뭐 가격 정해진 다음에 우리는 80만큼 롤오버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거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는 롤오버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입찰 과정에서 전혀 어떤 능동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를 않아요. 그냥 정해져 버리는 건가요? 네, 그냥 정해져 버리는 예.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은 중앙은행이 직접 재무부 입찰에 참가를 못하게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네. 이걸 만약에 직접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바로 저거죠. 그러니까 부채의 화폐화라 그래서 그냥 중앙은행이 그 돈을 찍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고 그런데 그 국채 입찰에서 소마 애드온스라는 걸로 이렇게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연준이 등치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국채를 또 사야 되고 막 그러면은 이게 시장에서 국채를 이제 살려고 그러면은 시장 가격이 막 요동을 치겠죠. 예. 굉장히 또 불편하고 그러니까 재무부하고 연준하고 이걸 잘 협의를 해서 네. 우리 롤오버 하는 거는 네. 그냥 국채 입찰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가 그냥 해주는 걸로 하자. 변수 없이 그냥 박아두자. 네네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연준이 몰래 사는 게 아니라 예. 원래 정해진 원칙대로 네. 규칙대로 QT를 하고 남으면은 그 남는 거는 그냥 롤오버 하는 거지 연준이 몰래 국채를 사는 거는 결코 아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과거의 데이터를 좀 보면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6월에 QT를 실행하게 됐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연준의 애드온즈의 규모가 어떤지 데이터 좀 볼까요? 네, 2022년 6월부터 연준이 이제 QT를 했잖아요. 예. 그 뒤로 애드온스 규모를 쭉 본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25년 5월에 그 5월 5일, 6일 그때 애드온스 규모가 35, 여기 이제 빌리언 10억 달러 규모입니다. 35 예. 정도 했는데 그 이전은 어땠냐? 그 이전에도 많이 했어요. 보면은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갖고 그 동안에는 몰래 QE라고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네. 최근 5월 달에 유독. 몰래 QE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네. 그걸 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재무부 입찰 그 데이터를 본 거예요. 그 전에 안 보고 있다가. 안 보고 있다가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거든요. 특히 전혀 특별한 게 아니었는데 예. 갑자기 그걸 딱 보고 이거 큰일이다. 이 연준이란 놈들이 QE를 하고 있었네. QT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몰래 QE를 하고 있었구나.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했냐면 총 4,300억 달러의 애드온즈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전혀 문제될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연준이 이제 QT를 어느 정도 규모로 했었냐면은 600억 달러, 월 600억 달러 규모로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250달러 규모로 줄였고 지금은 50억 달러 규모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애드온즈 규모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 줄이는 게 적어졌으니까.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더 커진다고. 이분들이 아직 생각을 안 바꾸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전히 또 계속 똑같은 얘기를 올리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애드온즈 또 그 재무부 입찰 요 그 구조를 좀 알면은 큰 뭐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그 SNS 상에서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떠도는 이야기들,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을 하려면 많이 좀 알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지급준비금 이야기 좀 해볼게요. 4월에 세금 납부가 몰리게 되면서 그 일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급준비금이 크게 감소했었죠. 현재 지급준비금 수준이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네, 4월 한 달 동안 그 세금 납부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무려 4,300억 달러 정도의 지급 준비금이 확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3.4조 달러에서 딱 3조 달러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또 그때도 약간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거 지급 준비금 큰일 났다. 뭐 큰일 났다 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세금 내면서 은행에서 이 예금을 빼서 그 재무부에 내니까 그건 대신 TJ로 가 있는 거고, 네. 뭐, 요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었는데요. 어쨌든, 그때 얘기한 대로 이게 또 다시 그 TJ를 쓰면서 네. 다시 또 올라옵니다. 물론 이게 시간은 걸리겠죠. 그런데 이게 뭐 바로 그만큼 꼭 TJ만 된 건 아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영래포도 같이 이렇게 이제 줄어들면서 이게 2천억 달러가 일주일 대비 올랐는데요. 지금 이제 또 딱 3조 2천억 달러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된 그 배경,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첨언을 해 주실까요? 네, 큰 일이 없다면요. 예. 뭐 지금은 이제 그 QT 규모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다 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서 부채 부분을 잘 주목해서 보면은 네. 지급준비금 그리고 영래포 그리고 TGA를 다 더한 값은 대체로 일정합니다. 네. 이거는 일주일마다 그 각각의 변화를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 영선을 갖고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딱 이 위아래가 비슷하죠. 네. 물론 밑이 대체적으로 조금 길어요. 그 얘기는 QT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요. 그럼 이제 지난주 거를 보면은 그 지급준비금은 2천억 달러가 늘었어요. 그런데 TGA는 1,08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그럼 밑으로 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TJ는 820억 달러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영래포가 그만큼 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 지급 준비가 많이 이제 오른 거는 우리가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볼 때 요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이 관성을 가지고 쭉 가는 거냐 그걸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확 늘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했던 것들은 세금 뭐 요런 거하고 이 관련이 된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도 함께 좀 살펴봐야 되나요? 네. 예. 지금 이제 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예. 이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파월 의장한테 금리 좀 내려. 네. 그러니까 파월은 연준 의장은 그냥 우리는 데이터 보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 했던 것도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 금리 내릴 생각 없어. 네, 그렇죠. 그리고 6월은 뭐 당연히 없고 네. 그 뒤로는 우리가 이 관세 영향을 보면서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금리 뭐 나도 내리고 싶지만 뭐 속내기 그런 거죠. 예. 트럼프 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저 관세
이거를 좀 잘 해야지. 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마음대로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다 그런 거였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베센트 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뭐 단기 금리는 신경 안 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 금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센트 장관의 말대로 4월 초순까지는 무려 트럼프 그 취임할 때 거의 한 4.8%였던 10년물 국채가 예. 4월 초순에는 3.9%까지 무려 0.9%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상당히 큰 수익률이 하락을 그렇죠. 했던 거죠. 급격한 변화였죠. 네, 그런데 그 뒤로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관세 전쟁이 이제 4월 2일이 저거잖아요. 그 해방일이었나요? 네. 그때부터 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관세가 어느 정도 또 약간 뭐 타결되는 뉴스도 나오고 뭐 하는데 어제 얼마가 올랐냐면은 다시 4.38, 즉 4.4 정도로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어제는 어떤 날이었냐면 트럼프가 며칠 전부터 얘기를 했죠. 뭔가 큰 빅딜이 있을 거다. 그렇죠. 큰 세상을 얘기가 있을 거라고.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네. 빅딜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굉장히 큰 나라하고 뭔가 딜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예. 사람들이 다 이제 무역 규모로만 본 거예요. 네. 그럼 베트남하고 하나 아니면은 요즘 제일 밀월 관계가 있는 인도하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웬걸 보니까 그 영국하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뭐 썩 훌륭한 딜이었는지 그건 뭐 좀 더 네. 자세한 내용들을 봐야지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은 또 어떤 나라냐면은 미국이 여러 나라하고 이 교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이 흑자 보는 나라예요, 영국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딜을 잘했다고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아주 큰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물음표가 붙는다. 네, 규모가 워낙 또 예. 작기 때문에 그 영국이 가지고 있는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딜이었다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더 하락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겠죠. 오히려 더 올랐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은 시장도 글쎄 그거 믿을 수 있나 그런 거고 아직은 이 관세의 타결 관세 정책이 이제 지금 현재 중국에 145%로 부과하고 있는데 그 중국이나 EU 이게 제일 큰 덩어리가 제일 큰 데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들의 타결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은 아직은 긴가민가 하는 네.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코노미21 양영빈 기자와 함께 연준의 움직임 잘 한번 쫓아봤습니다. 이 내용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